거기 이제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는 거 상관없이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나름대로의 스토리대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정보의 전달과 저장 이라는 제목 하에 3단원 마무리를 하는 거야. 3단원의 주요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우리나라가 IT 강국,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통신 기술의 뭐 강국이래.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싶어갖고 정보의 전달과 저장 과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정보가 뭐지? 인포메이션. 애들이 이게 뭐 안내 데스크인 줄 아는데 아니야. 인포메이션을 정보라 그래, 그지? 정보가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 하나는 신호, 시그널이라고 불리는 신호. 신호는 뭐가 신호냐? 그러면 물리, 화학적으로 인간이나 기계가 감지할 수 있는 모든 자극을 이야기해요. 사람한테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소리 질러도 되고, 꼬집어도 되고, 침 뱉어도 되고, 약 올려도 되고, 주먹으로 한 대 때려도 되고, 담배불로 짖어도 되고, 방구 냄새 먹여도 되고. 이해 가요? 이렇게 사람의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5가지 감각에 뭐 다양한 어떤 자극을 줄 수 있으면 그걸 다 신호라 그래. 그럼 신호만 가지고는 정보가 안 돼요. 신호에다가 의미가 부여가 돼야 정보가 됩니다. 예, 가세요? 예를 들어 A라는 놈이랑 B라는 놈이 시험 시간에 짜. 야, 내가 영어 잘하니까 내가 영어 가르쳐줄게. 네가 수학 가르쳐줘. 이러고 둘이 짜.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한테 영어 답안지를 불러주는데 발 뒤꿈치를 한번 툭 차면 1번, 툭툭 차면 2번, 툭툭툭 차면 3번. 모르겠으면 바로 꾹 밟겠다고 의미를 약속을 하고 신호를 보내면 정보가 돼요. 그죠? 근데 의미 없이 뒤에 있던 놈이 갑자기 앞에 있는 애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어. 그래서 그냥 툭툭툭 차. 그럼 앞에 있는 애가 뭐라 그럴까? 하지마! 씨! 그냥 막 이럴 거 아니야, 시험 시간에. 자, 선생님, 얘가 자꾸 막 발로 차요! 막 이럴 거 아니야.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의미 없는 신호를 우리가 노이즈라 그래, 노이즈. 잡음. 얘가 그러니까 정보가 되려면 신호랑 의미를 같이 줘야 정보가 되는 거야. 이런 게 정보라고 하면 정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아날로그 정보가 있고, 아날로그 정보와 두 번째, 디지털 정보가 있지. 디지털은 어디서 나온 거지? 디짓이라고 하는 이진수에서 나온 거라 0하고 1로만 되어 있는 기계 언어를 디지털이라 그래. 아날로그는 뭘 아날로그라 그러냐? 가로축 시간, 세로축 자극의 세기가 시간이나 세기에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분포하는 걸 이제 아날로그 신호라 그래요. 그럼 니네들은 아침에 눈 딱 뜨고 시작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게 정지 영상을 보는 거야? 동영상을 보는 거야? 동영상으로 시각을 보고 있고 소리도 계속 연속적으로 듣고 있고. 얘 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날로그에 친숙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의 감각기관 다 아날로그 정보야. 오케이? 그래서 사람은 아날로그를 직관화하고 이런 게 발달이 돼 있어. 근데 디짓은 기계어로 돼 있기 때문에 0과 1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장점, 단점들이 있어서 지금은 섞어서 쓰고 있단 말이야. 아날로그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인간이 친숙하다는 거야. 디지털 시계라고 그러면 시계도 두 가지가 있어. 디지털 시계는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08시, 20분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건 디지털 시계라 그래요. 근데 세계적으로 명품 시계들 있지. 뭐 브라이틀링이니 뭐 뭐냐 또 롤렉스 뭐 이런 거 몇 천만 원 하는 시계들 디지털 시계로 돼 있는 거 봤어? 아니요. 다 톱니바퀴로 돼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돼 있어요. 그게 몇 천만 원씩 해. 그게 왜 비싼 거예요? 거기 있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 기계 시계들은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그마하고 부품들이 섬세한데 그거를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해서 만들었다고 비싼 거 아니야? 이해 가요? 우리 교실에도 저 뒤에 보면 디지털 시계를 안 쓰고 아날로그 시계를 써요. 왜 그럴까? 나만 봐도 디지털로 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차고 여기 보면 아날로그로 바꿔서 보고 있다고. 인간은 아날로그 시계에 친숙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저 반응 시계는 수업 시작하고 이만큼이 돌아갔고 앞으로 이만큼이 더 돌아갈 거라는 걸 직관화가 가능해 사람이. 근데 디지털로 보면 8시 20분 이 지점만 나오지 앞 전후의 관계를 예측하기가 힘들거든. 이제 가세요? 이게 디지털의 단점이야. 인간이랑 기계랑의 좀 차이점.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인간한테 친숙한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니네들 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끊김이 없다라는 거, 선이라는 건 어느 지점과 지점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네는 정보량이 워낙 커. 정보량이 커서 수정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보관, 전송, 그 다음에 편집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아날로그는. 이해 갑니까? 거기에 반해서 디지털은 0과 1로 되어 있는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들 저기 집에 가면은 부모님들 옛날 사진들 있지. 이 필름에다 인화한 거. 그 사진 보면 누렇게 바래져 있죠. 그게 아날로그 사진인데 보관이 힘들어요. 근데 디지털 사진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장면을 0101 코드로 돼 있으니까 그 코드만 하드디스크에 예를 들어 뭐 타임캡슐에 넣어서 100년 뒤에 딱 팠는데 그 하드에 디지털 정보만 유실되지 않았으면 지금하고 똑같은 화면을 만들 수 있잖아. 이해 가요? 그리고 다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찍어놓고 전체를 다 10을 더하면 밝아져. 그리고 전체를 뭐 10을 빼면 어두워져. 잡아 늘리면 코드만 바뀌면 돼. 그래서 나온 게 뽀샵이잖아. 한동안 대한민국 여중생, 여고생 애들을 다 연예인으로 만들었던 뽀샵질. 그래서 뽀샵이 가능해. 이 편집, 그 다음 전송, 보관 이런 것들이 용이에요. 이해 가요?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 소리라 그러면 이런 소리를 디지털로 어떻게 정보를 수집을 하느냐? 예를 들자면 요거를 갖다가 이런 사람 목소리가 시간에 따라서 세기가 있다 그러면 이걸 MP3로 우리가 압축을 할 때 실제로 노래 파일 중에 웨이브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3분 뭐 4분짜리 노래 한 곡에 52메가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CD가 한 장에 700메가잖아. 5분짜리 노래가 한 50메가, 60메가 이래. 그러니까 12곡, 13곡밖에 안 나오는 거야. 가수들이 타이틀 음원 발매할 때. 이게 가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CD 한 장 한 장 13곡짜리를 이렇게 들고 CD로 싸갖고 다니고 옛날에는 차에서 그 CD로 바꿔가면서 들어봤거든. 그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만든 게 MP3야. MP3의 원리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요거를 그 시간에 해당이 되는 높이를 디지털 코드로 바꾸는 거야. 0101, 001, 001. 그러면 MP3로 압축시키면 MP3 파일에는 01, 001, 01, 00 이런 디지털 코드로 돼 있을 거고 그거를 구역마다 잡아서 그 시간에 해당이 되는 높이를 점을 찍고 요 시간에 해당이 되는 걸 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MP3는 MP3 플레이어가 따로 필요한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선을 갖다가 점으로다가 압축을 시켜갖고 저장을 했으니까 노래 52메가짜리가 압축하면 3메가로 줄는 거야. 확. 이해 가세요?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고 그 줄인 다음에 다시 디코더로다 노래를 이제 만들면 이 선을 점선으로 바꿔갖고 음악 소리가 나오는 거지. 처음에 사람들은 우려했어. 그래도 선형인 파형이 점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그 좀 음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나 들어봤지. 사람 귀는 그 정도로 예민하지 못해. 멍청해. 이해 가요? 그래서 선형을 점으로 바꿔갖고 노래를 나와도 우리는 못 느낀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각계각층에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스피커, 마이크를 통해 갖고 내가 여기다가 소리를 막 지르면 얘를 AD 컨버터라 그래.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그래서 얘를 0101, 001 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여기서 뭐 저장, 전달, 복사 뭐 이런 걸 하다가 다시 끄집어낼 때는 사람이 친숙한 DA 컨버터, 디지털을 AD, 아날로그로 바꿔서 다시 소리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96년에 핸드폰을 처음 샀었는데 그때 나왔던 핸드폰은 다 아날로그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니네 봤냐? 이 벽돌처럼 생긴 핸드폰? 엄청 커갖고 주머니에 못 넣어. 이게 만약에 처음 나왔을 때도 지금처럼 조그맸으면 포켓폰이라 그랬겠지.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서 전화기가 이만했거든. 엄청나게 컸거든. 그래서 핸드폰이야. 그리고 외국 애들은 핸드폰이라고 못 알아들어요. 그지? 핸드폰이 뭐야? 손전화? 이게 뭐야? 그래서 이 셀룰러폰, 걔네들은 아날로그 타입이라 선생님이 모토로라 태고 쳐놨을 때 전화를 하다가 건물 사이로 지나가면 쉬 이런 소리가 막 들려. 여보세요? 얘기해봐. 이랬었거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CDMA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해. CDMA가 조금 얘기한 요거를 갖다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었어. 그 사람 목소리를 0101, 001 코드로 바꿔서 날리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97년부터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다가 나올 때 깨끗하게 나와. 그러다가 건물 속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 딱 들어가면 0101, 001 하다가 이만큼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까 전에 쉬 해도 여보세요 이렇게 들렸는데 지금은 디지털은 근본적으로 되냐 안 되냐밖에 안 돼. 그지? 전기를 켰냐 껐냐밖에 안 돼. 그래서 나오려면 깨끗이 나오고 안 나오려면 아예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한참 유행하던 개그가 그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게 이제 아니라 이제 네요? 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중간중간에 날아가 버려.
디지털이라. 이해 갔어요? DMB 알아? DMB?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 모바일 전용 방송 장비? 그래서 DMB를 갖다가 보면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이 디지털이요. 그래서 니네들 휴대폰이나 뭐 이런 걸로 모바일 기기로 들고 다니면서 보면 되게 깨끗하게 나와. 그러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아니면 터널 밑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막 나오다 이러고 정지해버려. 그리고 조금 이따 블루 스크린 나와.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 31일부로 공중파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했어요. 다 디지털로 나가. 010100이. KBS, MBC, SBS 다. 이해 가세요? 그랬더니 지금 나오는 시츄에이션이 선생님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면 이렇게 지붕 위에다가 안테나 박아갖고 텔레비 보던 할아버지들 동네 뭐 슈퍼마켓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자글자글해 지지직 하면서도 그 뒤에 이제 화면이 나오면 이러고서 노인네들이 봤단 말이야.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없어. 나오면 깨끗하게 나오고 노이즈 하나 없이 깨끗하게 나오고 안 나오면 블루 스크린. 영화 아니면 일로만 돼 있는 게 디지털. 이게 가야 그런 일장일단이 있단다.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정보를 지금도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라디오 방송인데 라디오 방송엔 두 가지 타입 있지. AM 방송이 있고 FM 방송이 있어요. 이 AM하고 FM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Amplitude Modulation, Frequency Modulation. 그게 뭔 얘기냐면 진폭, Amplitude 진폭, Modulation 변조. 얘는 Frequency Modulation. 그래서 진동수, 주파수, 변조. 자, 무슨 얘기냐면 AM 방송은 기본적인 파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 600kHz. 그럼 600kHz에 해당이 되는 기본 주파수에 거기에 이제 라디오 방송 안녕하세요. 2시 탈출 뭡니다. 막 하고 소리를 집어넣어. 그럼 얘가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느냐면 이거랑 이거를 합쳐갖고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거야. 진폭이 변화되게. 이게 AM 방송. 이해 갑니까? 근데 FM 방송은 107.7MHz. 그럼 기본 주파수 107.7MHz에 해당이 되는 기본 진동수가 있고 거기에 2시 탈출, 컬투, 쇼 이런 목소리를 갖다가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동수가 자글자글했다 펴졌다가 자글자글했다 펴졌다가 진폭은 그대로인데 진동수가 모였다 펴졌다 이렇게 변조를 시키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선생님이 주파수를 맞춰서 107.7에다가 맞추면 얘랑 진동수가 똑같을 때는 큰 소리, 다를 때는 작은 소리. 그래서 볼륨이 이렇게 차이 나도록 이렇게 해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FM 방송이야. 알겠나? 요게 예전 모의고사에 한번 나오고 나서 선생님이 지금 원래는 안 가르쳤던데 여기까지 집중해서 가르치는 거야.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기술과정 같으니까 그냥 원리만 대충 한번 듣고 넘어가면 되겠어. 자, 지금 무슨 수업을 하고 있냐? 정보의 전달과 저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보가 뭐고 정보의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아날로그 정보 중에 AM과 FM이 있고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주요 메인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3가지, 저장하는 방법 3가지를 가르칠 거야. 현대문명이 많이 발달했다 하지만 결국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 유선. 두 번째가 뭐냐? 무선. 세 번째가 뭐냐? 빛. 현대문명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결국 유선, 무선, 빛 물리적으로 3가지밖에 없어요. 뭐 텔레파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유선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꼬마전구 켜놓고 여기 건전지 연결하고 스위치 이렇게 연결을 해. 선생님이 스위치를 딱 닫으면 불 딱 들어와. 1. 끄면 0. 이걸 되게 빠르게 껐다켰다 0101010101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게 유선. 설명할 게 없네. 이게 뭔데? 램이잖아, 램. 니는 모뎀. 예를 들어 통신사 U+나 뭐 SK 브로드밴드나 아니면 KT에 시키면 설치기사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전화선에서 따가지고 모뎀 달아주고 컴퓨터에다 쿡 꽂아주고 가잖아. 이거 이런 식으로 통신하는 거야. 010101 껐다 이렇게. 이해 갑니까? 그럼 설명 끝. 무선이 중요한 거야. 무선으로 통신은 뭐를 이용을 한대? 무선 통신이라는 거 결국 전자기파를 이용을 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전자기파가 뭐지? 라디오파가 있고 그 옆에 마이크로파가 있고 그 옆에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전자기파의 출발은 이렇게 생긴
고전압 장치의 헤르츠라는 아저씨가 쇠로 되어 있는 금속구 2개에 교류로 겁나 센 전압을 때렸더니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빠직빠직하고 탁탁탁탁 하고 불꽃이 튀더래. 전기 방전이 일어나더래. 그때 사람들 되게 무서워했어. 막 탁탁탁탁 소리도 나고 번쩍번쩍번쩍하고 괜히 손대면 죽을 것 같고 막. 그 사람들 다 쫄아 있었거든. 근데 그 앞에다가 용기를 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쇠구슬 2개를 똑같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지 감전될까봐 나무 손잡이에다 달아갖고 여기다 가까이 가져가. 근데 여기서 탁탁탁탁 불꽃이 튀는데 여기도 같이 탁탁탁 튀는 현상을 찾아낸 거야. 이해 가요? 이때 굉장히 센세이션했어. 왜? 얘랑은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여기서 갖고 있는 에너지가 여기까지 전달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거지. 이해 가요? 전자기파 설명할 때 유명한 게 그 파인만이라는 아저씨가 옛날에 저기 파인만스 렉처를 보면 지가 이제 수업할 때 옴니버스 수업한 학부생에도 한 300명 모아놓고 전자기파 처음 수업할 때 하는 장난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있어요. 플라스틱 잔을 몸에다 막 비벼. 막 비빈 다음에 조개보고 나오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얇은 쿠킹 호일, 얇은 은박지에다 갖다 대.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플러스고 얘는 도체니까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딸려오죠. 이건 안 신기해 애들한테. 이거 봐봐요. 딸려와요. 이거는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 전기력으로 당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막 비벼. 야, 뒤로 가봐. 더 뒤로 가봐. 더 뒤로 가봐. 그럼 교실 저 끝까지 보내. 그러면 거리가 엄청 멀어졌으니까 힘이 어떻게 돼? 적지. 그럼 내가 저기 있는 은박지를 당겨오게 할 수 있어, 없어? 못 할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저기 파이만이 어떻게 하냐면 이 플라스틱 자를 흔들어, 이렇게. 이렇게 흔들었더니 저 끝에서 펄럭펄럭거려. 이게 전자기파야. 이런 설명을 해요. 되게 멀리까지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전기적인 에너지를. 자, 그게 무선통신인데, 자, 그래서 헤르츠가 이걸 갖고 탁탁탁 불꽃 튀는 거 같이 탁탁탁 튀는 거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이랬단 말이야. 그 다음 하나 더 신기한 건 얘를 수직으로 세우면 안 튀어. 날아나면 튀고 탁탁탁탁탁탁 탁탁탁탁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막 연구를 한 결과 자 보입시다. 너희들 이만한 직선도선에 전류가 위로 흐르면 주변에 뭐가 흐른다고 배웠지?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고 배웠죠. 이렇게. 이게 자기장이에요. 이게 가세요? 그러면 전류가 위로 흘러가다가 밑으로 슝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돼?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돌아가지 이제.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지 우리가? 코일을 갖다 놓고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여기에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전기를 발생한다고 배웠지. 얘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전류를 위, 아래 바꾸면 자기장이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자기장이 변하지. 자기장이 변하면 그 주변에 전기장이라고 해서 전기장은 플러스 1쿨롱당 작용하는 전기력으로 전기장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얘가요? 근데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전기장이 변해. 그럼 전기장이 있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주변에 자기장이 다시 형성이 돼. 그래서 자기장이 오지마 가지마 또 이렇게 변해. 그럼 자기장 때문에 그 옆에 다시 전기장이 또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전기장이 형성이 돼. 이해가요? 전기장 때문에 자기장, 자기장 때문에 다시 전기장, 전기장 때문에 다시 자기장 이렇게 펼쳐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전기장이 날아나면 불꽃이 튀는 거지. 수직이면 자기장 방향이기 때문에 안 튀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거를 이제 멋지게 X, Y, Z축의 그래프로 표현한 게 교과서나 나오죠. 이렇게 이걸 X축, 이걸 Y축, Z축에 직교좌표계를 그려놓으면 XY 평면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위아래로 Y축의 위아래로 전류를 바꾸면 전기장이 E가 위로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이거야. 그럼 전기장이 위로 커졌다 줄어들면 주변에 자기장은 90도 누워서 이렇게 생기겠지. 자기장이. 이해 가요? 전기장이 90도로 누워서 자기장이 생기니까. 전류가 셌다가 약해지면 자기장도 셌다가 약해진다는 뜻이야 얘가. 그럼 자기장이 셌다 약해지면 그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해. 그럼 전기장은 또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전기장은 반대 방향으로 유도가 돼요. 그럼 전기장이 또 생겼으니까 거기에 90도로 자기장이 또 생겨. 이해 가요? 그럼 이 자기장 때문에 다시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전기장이 형성. 그럼 전기장 때문에 다시 자기장. 자기장 때문에 다시 전기장. 전기장 때문에 다시 자기장.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더라. 그래서 진행 방향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진행 방향과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셋 다 어떻다?
수직이다. 이게 포인트야. 이걸 꼭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 이렇게 그려도 돼요. 지킬 거는 진행 방향, 전기장, 자기장 계속 수직이면 돼요. 알겠나?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전자기파하고 전자기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저 앞에서 했고.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 이제 무선통신은 전자기파를 이용을 한대. 전자기파. 전자기파가 대충 뭔지는 알아? 네? 왜 만들어졌는지도 배웠어. 그럼 전자기파를 만들어주려면 금방 보다시피 도선에 전류가 찡 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면 전자기파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전류가 위아래 변해야 자기장이 변해야 전기장이 변해야 전자기파가 형성이 돼. 그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전자기파를 만들려면 교류회로를 배워야 된단 말이야. 교류회로. 교류가 뭐요? 꼬마전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교류전원을 이렇게 달면 전류가 이렇게 돌았다 이렇게 돌았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교류라 그래.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건 뭐지? 직류회로라 그래. 영어로는 Direct Current DC, Alternative Current AC. 이게 얘는 꼬마전구를 이렇게 달고 건전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만 돌지 반대로 안 가지. 이걸 직류라 그래.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직류에서는 꼬마전구라는 소자, 건전지, 스위치, 뭐 저항 이런 것들을 썼지. 교류에서는 똑같이 꼬마전구 쓸 수 있고 전원장치는 모양만 다르고 뭐 스위치 쓸 수 있고 저항 쓸 수 있는데 얘한테 안 쓰는데 얘한테 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전기와 인덕터라고 불리는 코일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일단은 배워야 교류회로를 알게 돼요. 얘부터 들어갈게요. 이렇게 생긴 기호를 쓰는 놈. 이름은 축전기. 한국말로 축전기라고 하고 소자 이름으로는 캐패시터라고 그래요. 캐패시터. 캐패시터. 오케이? 그러면 축전기가 뭐니? 나한테 물리 배운 놈들은 어디 가서 축전기가 뭐니? 그럼 한마디로 정의해 주면 돼요. 뭐라고? 물리적 전기에너지 저장장치라. 물리적 전기에너지 저장장치를 축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랑 반대되는 게 뭐지? 화학적 전기에너지 저장장치지. 그동안 화학적 전기에너지 저장장치가 뭐야? 충전지요. 너네 핸드폰에 들어있는 충전지. 충전지 어떻게 해? 집에 가서 충전기를 딱 꽂으면 거기서 전기를 기전력을 줘서 리튬을 갖다 분해를 해요. 전기 반응을 시켜. 그래서 이온화를 시켰다가 걔를 뽑으면 나중에 얘네가 역반응하면서 전기가 나오는 거야. 화학적인 전기에너지 저장장치인데 지금 하는 건 물리적인 전기에너지 저장장치는 축전기라 그래. 축전기. 충전지라고 안 하고. 알겠습니까? 그럼 뭔가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구조를 보면 되게 실망해. 그냥 쇠판때기 두 개를 가깝게만 붙여. 끝 이거야. 그래 놓고 여기다가 전선을 연결을 해서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가 이걸 뭐 한다 그러냐면 충전한다 그래. 충전이라는 게 뭐냐면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에 건전지를 걸면 여기를 플러스 극판이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극판이 되죠. 플러스 연결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은 마이너스 이렇게만 외웠죠.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얘가 왜 플러스가 될까? 중성이었는데. 이 건전지라는 새끼가 하는 일은 연결을 하는 순간 여기다가 빨대를 꽂아갖고 여기에 있는 전자들을 휙 하고 빨아들이는 거야. 전자를 쭉 빨아갖고 여기다가 아 하고 강제로 밀어넣는 거야. 그럼 중성인 상태에서 얘는 전자가 부족해졌고 얘는 전자가 남아돌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된 거야. 그럼 여기 전기장이 막 형성이 돼서 이 상태를 버티고 있는 거야. 그게 충전이야. 그리고 얘를 딱 끊어. 그럼 저장된 거야. 그랬다가 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방전을 시킨대요. 방전. 어떻게? 여기다 꼬마전구를 다는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들은 지들끼리 좋아해? 싫어해? 마이너스들 많으면 저리 가 서로 싫어해. 근데 여기는 전자가 없어. 환장을 해. 그럼 야 가자. 그러면서 전자가 막 나가서 일이 들어가. 그럼 아까 전에 이쪽으로 전자를 100개를 밀어놨으면 아까 100개 돌아가면 끝나는 거지. 그럼 전자가 이리 지나가면서 꼬마전구를 비벼서 불도 들어와. 그럼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 우리는 전류는 이렇게 흘렀다 그러지. 그래서 전기를 썼다. 방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럼 물리적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축전기의 좋은 점은 뭔지 아냐? 충전지는 화학 반응시키는 동안 시간이 필요하지. 축전기는 되게 순간적으로 일어나. 건전지를 딱 연결하는 순간 하고 충전 끝이야. 만약에 이 축전기의 성능이 개선이 돼서 핸드폰에 적용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전화하다가 배터리 없네. 잠깐만.
얘기해봐. 이게 가능해. 그냥 이렇게 딱 되면 바로 충전되는 거야. 꽂았다 빼면 충전되는 거야. 핸드폰 하다가 배터리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 왜 못 쓰고 있네? 전기 용량 때문에. 전기 용량. 영어로 캐패시턴스라고 부르는. 캐패시턴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앞으로 C라고 써올 거야. 이 전기 용량이 뭐냐? 그럼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야기해. 그릇의 크기. 입실론 곱하기 D분의 S로 이건 참고. 물리투에서 써. 얘는 이제 유전율이라 그래서 요 사이에 전기를 차단하는 비율을 이야기하고 D는 요 사이의 간격, S는 면적인데 즉 축전기의 사이에 들어있는 물질과 면적과 간격을 이용해 갖고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결정이 돼. 단위는 페럿이라고. 근데 이 전기 용량이 작아요. 지금 우리 쓰는 건전지에 비해서. 충전지에 비해서. 핸드폰에 들어있는 게 요즘에 막 3000mAh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정도를 축전기로 그 정도를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얇은 금속판 2개에다가 절연 물질을 발라갖고 김밥 말듯이 둘둘둘둘 말아서 전극을 2개를 만들면 얘가 되는 거거든? 실제로 이걸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써요. 이런 소자 기술책에서 봤을 건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리 2개 나온 거. 이게 캐패시터거든. 전액 콘덴서. 이해 가요? 그럼 요거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쓴 거야. 금속판 2개를. 그럼 우리 핸드폰을 지금 쓰는 충전지만큼 이 용량을 만들려면 우리 강의실 반만하게 말아야 돼요. 그럼 핸드폰이 이만한 걸 어떻게 들고 다녀? 그래서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화학전지를 쓰고 있는 거지. 근데 자꾸 이게 이제 성능이 개선되다 보면 좋은 세상이 오겠지. 어쨌든 이게 전기 용량이야. 이게 충전지라고. 근데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 선생님 축전지는 DC에서 쓰지를 않았어. 직류에서. 이유가 왠지 알아? 여기다가 축전기를 놓고 꼬마 전구를 달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건전지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아. 자, 스위치를 갑자기 딱딱 닫으면 여기 있는 건전지가 여기서 전자를 빨아서 훅 하고 밀어넣지. 조금 밀어넣은 뒤에는 여기가 끊어져 있는 거니까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그럼 이 회로는 불도 꺼져 있고 쓸 데가 없어. 끊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잠깐 충전 잠깐 하고 끝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DC에서는 못 써. 근데 얘를 교류에서는 어떻게 쓰냐? 여기다 교류를 연결을 하잖아? 그럼 전류가 요래 이래. 그지? 그럼 여기 전류가 막 비벼대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얘가 마치 무슨 소자처럼 행동을 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류에서는 못 쓰는데 교류에서는 얘를 놔도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소자처럼 행동을 해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축전기를 이런 원리를 갖다 설명을 하려고 이미지화를 시켜. 축전기는 너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물통 2개인 거야. 물통 2개에 원래 이거 중성일 때는 이 물이 전자라고 봐봐봐. 이만큼 담겨 있었어. 이제 갑니까? 근데 내가 여기다가 교류 전원에 펌프를 달어. 그럼 물을 이리 밀었다가 이리 밀었다 하는 거지. 심지어는 요 사이에는 이제 꼬마 전구도 들어있고. 그럼 펌프가 물을 이리 밀면 얘가 우우우우우 이렇게 되지. 한쪽이 높아졌다가 이쪽이 높아졌다를 반복을 해.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같이 상상해봐. 이쪽에다 물을 밀었더니 물이 자꾸 높아지면 그 다음 물 밀기가 쉽겠냐 어렵겠냐? 어려워져요. 이쪽 물을 밀면 밀수록 높아질수록 더 밀기가 힘들어져. 그럼 이리 가면 오지마! 이리 가면 오지마! 해서 계속 저항과 같은 행동을 해. 교류 회로에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축전기가 교류 회로에서 직류에서는 끊어져서 못 쓰는 거고 교류 회로에서 저항 역할을 한단 말이야.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해. 그걸 유식하게 뭐라 그러냐면 XC라고 해서 용량 리액턴스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용량은 이 캐패시턴스, 요걸 그냥 직역한 거고, 리액턴스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리액션에서 나온 말이야. 내가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애들이 반응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다 그러잖아. 전류 변화에 의한 리액션에서 나온 걸 리액턴스라 그래. 근데 그 정확한 뜻은 축전기가 교류를 해서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이야, 이게. 이해 갑니까? 그리고 XC는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표현하거든. 2파이 FC분의 1. 그럼 아까 선생님이 전기 용량을 뭐라 그랬냐?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 그랬지? 이 그림에서 표현을 하자면
이 물통의 아랫면적을 C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물통의 아랫면적을 C라고. 오케이? 아쉽지만 2파이 F C분의 1이 왜 생겼는지, 이게 왜 나왔는지는 물리2에서 증명을 하고 물리1에서는 그냥 외워서 씁니다. 다만 외우기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설명을 해주자면 2파이는 계산 과정에서 나온 상수고요. F가 뭐냐 하면 진동수야. 진동수는 물을 왔다리 갔다리 바꾸는 건데 진동수를 키운 다음 생각하면 물을 왔다 갔다 갔다 빠라빠라 이렇게 바꿔. 그럼 물이 찰랑찰랑찰랑찰랑 거려. 그러면 높이 차이가 생겨야 오지마 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 아니야. 이해 가요? 오히려 진동수가 낮으면 슈 밀었다 한참 있다 슈 밀면 물이 오지마 오지마 이게 커지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진동수가 작을수록 저항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 전기 용량이 아까 물그릇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 물통에 물그릇이 겁나 크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C가 크게. 그럼 물을 한참 밀어야 조금 올라가지. 그럼 그 효과가 적어져 오히려. 이해 가세요? 오히려 물통이 작아서 밑면적이 되게 작으면 물이 이렇게 끼러질 거 아니야. 그럼 조금만 밀면 오지마! 오지마! 이럴 거니까. C가 작을수록 진동수가 낮아서 물을 천천히 바꿀수록 저항 효과는 커진다. 이게 교류 회로에서의 축전기의 저항 역할, 용량 리액턴스라고 불러요. 알겠나? 오케이? 직류에서는 얘가 뭐라고? 끊어져 있는 회로라고. 근데 교류에서는 마치 얘가 이런 원리로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알겠냐? 그럼 하나 더. 직류에선 쓰지 않는데 교류에서 쓰는 두 번째가 이런 기호를 갖고 있고 물리책에는 코일이라고 나오고 실제 소자 이름으로는 인덕터라고 불러요. 인덕터. 인덕터를 이해하려면 너네들이 요거를 알아셔야 돼. 여기 보세요. 이만한 원통이 있고 여기다 코일을 감아요. 이렇게 칭아. 그 다음 여기 원통이 있고 여기다 코일을 또 감아요. 칭아. 근데 내가 여기다가 건전지를 연결하면 이걸 뭐라고 배웠어 우리가? 이거 뭐가 된다 그래?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얘가 이렇게 말아줬을 때 N극 S극에 자석과 같이 변신을 해. 이걸 솔레노이드라 그랬지. 얘 가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꼬마 전구를 달고 얘는 뭐라고 배웠니? 그냥 철사뭉치 코일이라고 배웠어. 근데 얘는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전기를 발생했지. 근데 니네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것도 배웠고 이것도 배웠는데 똑같이 그려놓고 선생님이 지우개로 이렇게 지웠어요. 그랬더니 이 위에 구조가 어때? 같잖아. 이해 가요? 그래서 니네들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코일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양면성. 양면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다 전류를 흘려주면 지가 자기장을 만들고요. 이 코일은 또 자기장 변화하는 걸 싫어하는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어. 이 구조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시츄에이션을 뭐라 그러냐면 자체 유도 현상이라 그래. 자체 유도 현상 가볍게 설명해 줄게.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꼬마 전구를 달고요. 여기다 건전지를 달고요. 스위치를 달고요. 전류계를 달고요. 시간에 따른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보자 이거야.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 T1에서 스위치를 갑자기 딱딱 닫아. 그러면 여기 지금 전류가 안으로다가 스위치를 닫는 순간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서 전류가 징 하고 이렇게 흐르겠지. 그러다가 T2에서 스위치를 갑자기 딱딱 열어. 그럼 전류가 뚝 떨어지겠지. 이건 이해하지? 오케이? 그동안 배웠던 회로. 건전지, 꼬마전구, 전류계, 스위치 닫았다 열면 전류가 찌익 흐르다가 쭉 떨어지는 거. 이해 갑니까? 근데 오늘 처음 배운 소자를 여기다 하나 달으려고 그래. 코일을. 오케이? 코일을 달아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좀 크게 그려볼게. 꼬마전구 여기다가 코일을 달아. 그래놓고 건전지를 연결을 해서 스위치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전류계를 달을게. 그럼 아까 이게 없을 때에 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니 T1이 되는 순간 스위치를 선생님이 딱딱 닫잖아요? 그러면 아까 안으로다가 갑자기 전류가 이리 징 하고 흐르려 그래?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겨 지가. 그러는 자기장을 아싸 만들다 보니까 어머 나 코일이지. 그러더니 지가 만든 코일을 지가 스스로 오지마 하고 쳐막아요. 이해 가세요? 이런 미친 짓을 해. 지가 자기장 만들어 놓고 그 자기장을 지가 싫어해. 그럼 너 혼자 쳐막어. 그래서 아까처럼 쭉 못 올라가고 힘들게 올라가. 힘들게. 시간의 지연을 받아.
그래도 언젠가는 밀고 가서 전류가 흐르다 보면 이 오지마 하는 자기장이 없어져 버려. 이제 자기장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쭉 전류가 흘러. 마치 없는 것처럼. 최대 전류. 아까 없는 것처럼 그 값까지 올라가. 다만 시간만 지연을 받아. 이해 가세요? 그러다가 그래서 직류에선 쓰지 않는 거야. 스위치를 킬 때는 잠깐 오지마 하는데 켜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나 여기서부터 보면 어때? 여기서부터 보면 똑같거든. 그럼 없는 셈 쳐버리니까 쓰지 않아. 직류에서는. 오케이? 근데 언제 작동을 하느냐? 스위치 붙어있던 걸 딱 하고 다시 열어. 그럼 여기에 꽂혀있던 자기장이 훅 사라져. 그럼 자기장 사라지려고 그러면 아 맞다 나 코일이지 가지마 하고 지가 자기장을 만들어. 그래서 전류를 조금 더 흘려. 이렇게. 그럼 얘가 있으면 뭐가 좋은 줄 알아? 초등학교 때 꼬마 전구 갖고 놀 때 보면 스위치 키면 불이 빡 들어왔다가 끄면 툭 나가. 그 몇 번 하다 보면 그 필라멘트 금방 끊어진다? 뜨겁게 달고 있다 껐다 하면 툭 끊어져 버려. 요거 하나만 있었어도 덜 끊어졌을 거야. 전기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제품 보호할 때 좋은 거야 이게 인덕터가. 알겠어요? 그러면 참고로 여기다 전압계까지 달면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 얘는 거꾸로 오지마 하고 전압을 막은 다음에 다시 영인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 놓고는 얘가 쭉쭉 흐르는 동안은 작동을 안 해. 그러다 스위치를 딱딱 여는 T2가 되는 순간에 갑자기 얘가 가지마 하면서 정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서 지가 더 흘려. 이해 갑니까? 요런 짓거리를 하는 놈이 얘야. 이런 현상을 자체유도 현상이라고 그러고 지가 자기장 만들고 지가 처막는 현상.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고민을 했어. 애들한테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미지로다가 기억을 해. 선생님이 보는 인덕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 파이프가 가다가 이런 캡슐이 있는 거야. 캡슐이 있고 이 캡슐 안에 엄청나게 무거운 프로펠러로다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러면 이쪽에 물을 지나가게 하려면 내가 압력을 밀어줘야 돼. 펌프로다가. 하고 밀어주면 얘가 돌아가겠지. 그동안 시간적 지연을 받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충분히 빨라지면 그때부터는 쭉쭉쭉쭉쭉 흐르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러다가 압력을 툭 끊었어. 그럼 얘가 돌던 탄력이 있죠. 관성이 있죠. 그것 때문에 왕왕왕왕왕 하면 점점 더 밀어내. 그게 이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인덕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다면 이 인덕터를 꼬마 전구에다가 꼬마 전구 달까? 꼬마 전구 달고 여기 인덕터를 달고 직류로 연결하면 킬 때랑 끌 때만 작동했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 교류로 연결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니? 전류를 이렇게 계속 바꿔주잖아. 그럼 이쪽에서 펌프질을 하면 엉엉엉엉엉엉엉 돌아가는데 세웠다가 이쪽에서 밀어주면 이리 밀다가 갑자기 이리 밀면 엉엉 섰다가 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계속 그럴 거 아니야. 이리 밀어서 돌았다가 반대로 밀면 섰다가 또 반대로 돌다가 이때로 오면 섰다가 또 반대로 돌다가 한마디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 계속 걸리적거리지. 그래서 마치 얘도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해요. 저항 역할을 한다고. 어디에서? 코일이 교류회로에서. 직류에서는 아니고 코일이 교류회로에서 저항과 같은 역할을 똑같이 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XL이라고 부르고 이름은 유도 리액턴스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리액턴스는 리액션에서 나온 말로 전류 변화에 의한 반응이고요. 여기 유도가 붙은 이유는 자체 유도 현상에서 따온 말이에요. 유도 리액턴스. 그건 어떻게 표현하느냐? E 파이 F L. 마찬가지로 얘도 계산 과정에서 나온 상수고요. F가 진동수지. 생각을 해봐봐. 진동수가 빠르면 물을 요래 빨리빨리 바꿔. 그럼 얘는 이리 돌지도 저리 돌지도 못하고 계속 처막지.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저항 효과가 커질 거야. 이해 가냐? 오히려 진동수가 작으면 슈 밀다 한참 있다가 슈 밀다 한참 있다가 슈 밀면 덜 걸리적거릴 거야. 그지? L은 뭐야? L은 이제 처음 가르쳐주는데 L이 자체 유도 계수라고 불러서요. 단위는 헨리를 쓰는데 얘는 일단 뭐냐면 이 코일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코일을 좁은 지역에 되게 많이 촘촘히 많이 감으면
자체 유도 계수가 커져. 이걸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 걸로 생각을 하면 이 프로펠러의 무게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 코일을 졸라 많이 감아서 코일의 성질을 세게 하면 프로펠러의 무게가 커지는 거지. 그러면 압력을 때렸을 때 엉엉 돌기가 힘들 거야. 얘가 플라스틱이었으면 핑핑 돌아가는데. 이해 갑니까? 그거에 해당이 되는 게 L이라는 자체 유도 계수니까 여기 붙으면 L이 크다 하면 걸리적거리는 게 크다는 얘기니까 저항 효과는 커져요. 알겠습니까? 이제 가세요. 니네가 주목할 건 이거야. 유도 리액턴스는 진동수에 비례해. 빨리빨리 바꾸면 걸리적거리니까. 근데 얘는 여기 축전기는 용량 리액턴스는 진동수가 작을수록 커져요. 이유가 왜 그랬지? 물을 빨리빨리 바꾸면 높이 차이가 안 나니까. 진동수를 적게 해서 천천히 바꿔야 물이 높이 차이가 많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지. 알겠어요?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스토리 라인에서 잠깐 벗어나고 있어요. 너네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가 지금 뭘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냐?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그 중에 무선통신은 뭘 이용한다고? 전자기파를 이용한다고? 그럼 전자기파를 설명을 하려면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려면 교류회로가 필요했다고. 그래서 교류회로 과정에 소자 두 가지를 배운 거야. 축전기하고 인덕터라고 하는 코일. 그거 배운 김에 잠깐 새끼를 갔다 와. 그게 필터 문제예요. 필터. 희한하게 주요 테마는 정보의 전달과 저장인데 시험은 필터에서 나와요. 밑도 끝도 없이. 그 필터 나오면 애들이 다 멘붕 쓰고 와요. 이게 뭐야 이래. 그래서 선생님 나름 정리를 해줄 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1, 2, 3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요거만 잘 이해하면 필터 관련된 건 다 틀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단언컨대 그냥 해결됩니다. 필터가 금방 얘기한 용량 리액턴스와 유도 리액턴스를 이용하는 거고 필터가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케이스 1. 너네 집에 보면 미니 컴포넌트 오디오 스피커를 보면 조그만 스피커하고 큰 스피커가 한 세트로 붙어 있어요, 보통. 그래 자동차의 문짝에도 보면 아빠 차 봐봐봐. 자동차 문짝에 보면 문짝 위쪽에는 조그만 스피커가 붙어 있고 밑에 쪽에 큰 스피커가 붙어 있어. 그래서 이 조그만 스피커를 뭐라고 부르냐면 트위터라고 불러. 트위터. SNS 말고 트위터. 그다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스라고 불러. 베이스, 바스.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저음용 스피커, 얘는 고음용 스피커야. 상식적으로 고음이 맑고 명료하게 예쁜 소리가 나오려면 고음은 진동을 빠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진동수가 높으니까. 그죠? 그럼 빠르게 진동할 때는 스피커가 크면 불리해. 작을수록 좋아. 그래서 고음용 스피커는 스피커를 작게 만드는 거야. 빠르게 진동하려고. 이해 가나? 저음용 스피커는 천천히 진동을 해. 진동수는 작아. 대신에 한번 칠 때 공기를 뻑뻑 세게 때려줘야 웅장한 소리가 나오거든. 빠바밤 이러고. 그래서 저음용 스피커는 크게 만드는 거야. 이해 가요? 근데 웃기는 건 이 스피커로 들어가는 입력선을 보면 전선 두 가닥으로 돼 있어요. 이해 가요? 그리고 소리라는 건 직류로 넣는 게 아니라 교류로 넣는단 말이야. 뿌마 바꿔가면서. 그럼 내가 여기다 찌찌찌찌찌찌찌 고음이랑 쿵쿵쿵 낮은 음이랑 섞어서 막 집어넣는데 어떻게 알아서 저음으로 어떻게 알아서 고음으로 가느냐. 이게 필터야. 이해 가세요? 그 원리를 설명을 해주자면 케이스 1 이게 입력 부분이야. V 입력 부분. 그러면 전선이 처음에 가다가 이렇게 가요. 가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 고음용 스피커에 들어가. 그럼 저음용 스피커는 어떻게 하냐면 병렬로 따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애들은 또 막,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잘 봐봐. 이게 뭐 한 거냐면 그냥 이거 한 거야. 이렇게 생긴 놈을 잡아갖고 이렇게 끌어놓은 거야, 그냥. 이해 가세요? 즉, 병렬 연결해 놓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까? 이 상태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요 앞에다가 끊고 축전기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요 앞에를 끊고 코일을 집어넣어. 그럼 알아서 저음, 알아서 고음이 된대요. 이유가 왜 그러냐? 얘는 용량 리액턴스라고 해서 2파이 F C분의 1 이런 저항 효과가 있지. 자, 이 입력 부분은 끄끄끄끄끄 고음 소리랑 쿵쿵쿵 저음 소리가 같이 들어가고 있어. 모든 음악이 그렇잖아. 뭐 고음만 있고 저음만 있는 게 어딨어. 베이스 쿵쿵쿵 거기에 찌찌찌찌찌
이 소리가 같이 들어가잖아. 그럼 이리 쑥 들어갔는데 얘는 진동수가 낮으면 어떻게 돼? 저음이면. 얘가 커지지. 저음은 턱 막아버리는 거야. 오지 말라고. 근데 고음 소리가 들어와. 찌지딩 찌지딩. 고음 소리가 들어오면 지가 작아져. 납죽 엎드려지면서 고음은 지나갔어요. 이러는 거야. 그럼 고음은 통과할 수 있고 저음은 통과 못하니까 고음 소리가 여기서 나오지. 찌지딩 찌지딩. 이해 가요? 알가? 그럼 얘는 XL이라 그러고 유도 리액턴스 2파이 FL 이거 가르쳐줬잖아 금방. 그럼 F가 커지면 고음이지. 고음 소리는 오지마 하고 지가 막는 거야. 저음이 들어오면 지가 납작 엎드리면서 지나가세요. 그래서 저음은 통과시키는 거야. 그래서 저음이 쿵쿵쿵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더라. 이게 필터야. 알겠습니까? 어렵지는 않지 필터의 개념이. 그런데 요거를 이제 케이스 2 요렇게 만들어서 쓸 때 이제 머리가 지진나기 시작합니다. 케이스 2 삐딱하냐? 파란색 생각 있어. 자, 케이스 2는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A, B, C, D. 자, 이 중에 고음용 스피커를 모두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헐. 일단은 요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잘 봐. 저항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무슨 연결이라 그러니? 이런 연결. 직렬 연결이라 그래. 직렬 연결에 건전지를 걸었어. 중학교 때 배운 과학이야. 얘가 예를 들어 2옴이고 얘가 4옴이라고 치고 여기다 선생님이 12V를 걸어줄게. 그럼 직렬 연결이면 전류는 똑같고 전압이 달라요. 그래서 V는 IR, V는 IR 2대1로 걸릴 거야, 전압이. 그럼 12V를 2대1로 쪼개 먹으니 4옴에는 8V가 걸리고 여기는 4V가 걸려서 1대2. 그렇죠? 이건 이해하죠? 근데 얘가 그냥 저항이 아니라 가변 저항이었어. 얘를 쭉 돌려갖고 1옴으로 낮출 수가 있어, 얘를. 그럼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 저항을 1옴으로 낮추면 다시 저항이 2대1이 되지. 그때는 여기가 몇 볼트가 걸리냐? 8V, 4V 거꾸로 걸려요. 이제 갑니까? 헷갈리겠네. 자, 4옴을 2옴, 4옴을 이렇게 만들었을 땐 1대2가 걸렸고 2옴, 1옴 했더니 1대2가 걸렸다고. 얘는 그대로 놓고 얘 저항을 바꿨는데 여기 전압이 4V였다 8V야 막 바뀌어. 이제 가세요? 너네 이거 이해해? 이거 이해하면 이거 쉽다? 여기서 스피커를 걷어내고 봐봐봐. 스피커를 걷어내고 봐봐봐. 결국 저항에 축전기 이렇게 연결한 거야. 직렬 연결한 거야 지금.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가 병렬로 딴 거고 얘는 여기다가 병렬로 딴 거밖에 차이가 없어 스피커가. 이해 가세요?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 얘 저항은 R이고 얘는 내가 여기서는 가변 저항으로 돌려서 바꿨는데 얘 XC라는 용량 리액턴스는 2파이 F C분의 1로 진동수에 의해서 G가 바뀌어요. 이해 갑니까? 자 봅시다. 진동수가 낮은 저음이 들어왔다고 치자. 저음의 진동수가 들어오면 얘 저항이 커지지. 그러면 얘랑 있었는데 얘 저항이 커지면 이쪽 전압이 세지지. 여기서 보다시피 1옴이었던 놈이 4옴이 되면 이쪽 전압이 커지지. 그러면 여기는 저음이 크게 걸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럼 만약에 고음이 들어왔어. 고음이 들어오면 고음은 얘 진동수가 높으면 얘가 작지.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얘는 그대로 있었는데 얘가 저항이 줄어들면 이쪽 전압이 세죠. 그럼 고음은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 가세요? 고음에 대한 건 이쪽 저항이 줄어들면서 이쪽에 전압이 세지는 거고 저음에 대해서는 이쪽에 저항이 커지면서 이쪽에 전압이 세게 걸리니까 여기에 병렬로 따놓은 얘가 저음용 스피커고 이해 가요?
저항에다가 병렬로 따는 얘가 고음용 스피커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그럼 얘는 똑같아. 이거 지워봐봐. 결국에는 저항에 코일 달아놓은 건데 교류 전원을 연결을 했는데 얘 XL이 2파이 FL이니까 진동수가 높은 고음이 들어왔을 때 여기가 저항이 커지니까 고음에 대해서는 이쪽 전압이 커지지. 그럼 여기다가 병렬로 따놓은 스피커에는 고음 소리만 주구장창 나온단 말이야. 고음 소리야. 이해 가세요? 그럼 여기에 저음이 들어와서 XL은 2파이 FL 저음이 들어와서 진동수가 낮아지면 얘가 진동수가 낮아지면 얘 저항이 줄어들면 저음은 이쪽에서 세게 걸려. 그럼 여기에 병렬로 따놓은 얘가 저음용 스피커가 되더라. 이런 얘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알겠어? 이걸로 바로 접근하지 말고 이걸 한번 상상을 해봐봐. 한쪽에 저항이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한쪽에 저항이 작아지면 얘랑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케이? 다만 얘는 내가 손으로 돌려서 바꾸는 거고 이때는 진동수에 의해서 알아서 바뀌는 거야. XL과 XC가 가변저항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 가나? 알겠나? 자, 그래서 요게 케이스 2. 두 번째 케이스는 정리하자면 뭐냐? 어떤 축전기하고 저항, 코일하고 저항, 직렬 연결을 하는데 저항을 하나씩 끼는 거야. 알겠나? 알겠나? 거기에 반해서 케이스 3. 케이스 3는 정말 거진 거지. 저항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축전기 하나만 갖고 있는데 고음용, 저음용을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스피커를 따면 하나를 만들 수 있고 또 이렇게 스피커를 따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인덕터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인덕터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A, B, C, D 네 가지 타입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고음이냐 누가 저음이냐 이걸 물어볼 수 있거든. 오케이? 얘는 저항 하나 안 섞고 그냥 축전기를 직렬 연결했다 병렬 연결했다 스피커에다가 인덕터를 직렬했다 병렬했다 하고 있는데 이거 본 것 같지 않아? 요 그림 잘 봐봐. 아까 케이스 1에 여기 있어요. 여기. 그지? 케이스 1에 얘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하고 똑같아요. 이해 가세요? 자, 이거 뭐 하는 거냐? 얘가 스피커고 여기로는 깡깡깡깡깡깡 고음이랑 저음이 쿵쿵쿵 섞여 들어오는데 얘가 2파이 FC분의 1이라고 하는 XC잖아? 그러면 진동수가 낮은 저음이 들어오면 지가 커져서 막어. 저음은 막어. 고음이 들어오면 지나가. 그래서 여기는 고음 통과 필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무슨 짓거리를 하는 줄 알아? 여기에 까까까까까까까 고음이랑 쿵쿵쿵 저음이 같이 들어왔는데 두 갈래 길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XC가 2파이 FC분의 1로 진동수가 겁나 커버리면 얘가 확 작아져. 그럼 고음 입장에서는 1이 빠져나가지 뭐를 여기를 치고 나가겠냐. 그지? 근데 저음이 되면 진동수가 작으면 얘가 커져서 얘가 크게 막어. 그 힘들게 여기를 통과를 못하니까 1이 갔다 와. 그럼 여기는 저음용 스피커가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차이점이 얘는 외길이고 얘는 갈림길이니까 앞에서 막아버리는 거고 얘는 선택을 주는 거야. 이해 가해? 그럼 얘도 한번 따져볼게. XL은 2파이 FL이잖아. 진동수가 크면 막어. 그럼 얘는 저음용 스피커가 되겠지. 이해 가요? 그럼 얘는 고음이 들어왔을 때 XL은 2파이 FL에서 고음이 들어와 버리면 얘가 되게 커져. 그럼 여길 지나가기가 힘드니까 1이 갔다 오는 거야. 그럼 여기 고음용 스피커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필터 관련된 건 이 세 가지 케이스 안에 다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조합하고 이렇게 조합해서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케이스 1은 따로 하지 마. 케이스 2하고 케이스 3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케이스 1은 도입부였어, 선생님이.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요 부분을 찢어가지고 여기를 잘라갖고 뭐 뭐 이렇게 바꿔갖고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케이스 1은 중요하지 않은데 케이스 2하고 케이스 3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
저항 소자 연결했을 때랑 소자를 직렬 병렬 연결했을 때. 알겠습니까? 자, 요게 필터예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선 없이 무선으로다가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전자기파를 이용을 한대. 근데 이제 봐봐봐. 전자기파는 교류 전원이 필요해. 그지? 그래야 전자기파를 발생할 수 있어. 근데 너네 핸드폰은 충전지라고 하는 건전지가 들어가요. 그지? 그 다음 선생님이 이 무선 마이크도 지금 요 마이크하고 저 수신기 사이에 무선으로 주고받잖아? 근데 여기 보면 배터리가 들어가. 배터리는 직류야, 교류야? 직류전원. 근데 어떻게 무선 전자기파를 만들지? 그래서 필요한 게 전기 진동 회로야. 이거 설명하려고 앞에 그 축전기 코일 들어가고 필터까지 갔다 온 거야.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기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여기 축전기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 다음 여기가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코일이 이렇게 달려 있어. 그래놓고 그 옆에 안테나를 달고 코일을 인접한 다음에 얘를 땅에다 묻어. 이걸 송신기라 그래. 잘 봐. 처음에 내가 스위치를 여기다 띡 연결을 해. 그럼 무슨 짓을 해, 얘가? 우리 이거 배웠잖아. 뭐 한 거야, 이게? 충전하는 거야.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극판, 마이너스 극판, 전자를 쭉 빨아갖고 갖다 놓는 거야. 그지? 이 상태에서 딸깍하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럼 이쪽 회로는 죽어, 이제. 그럼 여기만 살아남는데 이게 뭐야? 선생님 스타일대로 설명을 하자면 물통이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캡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물통이 이렇게 있고 물통이 이렇게 있고 요 물통하고 물통 사이에 캡슐이 하나 들어있어. 프로펠러 들어있는 캡슐이. 졸라 무거운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해 가세요? 그래놓고 충전한 다음에 옮겼으니까 물은 이렇게 높낮이가 생긴 상태에서 보낸 거야. 그럼 여기 물의 높은 위치 에너지가 내려가서 쭉 밀고 가겠지. 밀고 가면 얘가 엉엉엉엉엉엉 돌아가겠지. 그러다가 얘가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얘랑 물의 높이가 똑같아지면 그때부터 서로 미는 힘이 있어 없어? 얘를 누르는 힘이 없겠지. 얘 가세요? 그러면 이제 얘 탄력 때문에 웡웡웡웡웡 멈출 때까지 물을 더 밀어넣어. 그래서 얘가 오히려 수심이 똑같은 상태에서 이제 낮아져요. 얘가 높아지고. 얘 가세요? 그러고 나서 엉엉엉엉 한 다음에 이제 얘가 누르겠지. 그럼 쭉 누르면 얘는 또 반대 방향으로 엉엉엉엉엉엉엉엉엉 하면서 높아지겠지. 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반복할 거 아니야. 그럼 물이 왔다리 갔다리 해. 여기서 실제로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럼 여기 자기장이 위로 생겼다가 아래로 생겼다가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럼 코일의 자기장 변화는 옆에 코일 있는데 유도 전류가 생겨. 전류가 위 아래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러면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 자기장이 변해. 걔 때문에 옆에는 다시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전기장이 또 변해. 전기장 때문에 다시 자기장이 변해. 그러면서 전자기파가 발생을 해서 이제 방사가 돼. 퍼져나가. 이게 가요? 그래서 아까 파이만 아저씨가 전기를 비빈 다음에 가만히 있었으면 펄럭일 이유가 없었어. 근데 얘를 흔드니까 전기장 자기장 변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펄럭 흔들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얘가 무선으로다가 방사를 해요. 그럼 저 바깥쪽에 안테나를 하나를 달고 여기다 코일을 달아서 땅에다 묻어. 그 옆에 다른 코일을 이렇게 갖다 놔. 그래 놓고 여기다 축전기를 갖다 놓고 얘는 또 가변 축전기야. 축전을 막 변할 수 있어. 그래 놓고 여기다가 앰플리파이어. 요거에 뭐 들어가겠니? 그래서 2단원에서 배운 거야. 트랜지스터를 증폭회로. 이거를 신호정보로 주면 수도꼭지 기억나지? 콸콸콸콸 여기다가 건전지 달아갖고 얘를 스위치 역할을 하면 증폭회로를 만들어서 스피커를 크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그러면 저 허공에 날아다니던 자기장 때문에 전기장 생기고 여기 다시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얘 때문에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이 전기장 때문에 여기에 전자들을 살짝 흔들어. 그럼 여기 미세하게 자기장이 왔다리 갔다리 생겨.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또 배운 게 뭐야? 앞에 배운 게 다 연관 있는 거야. 공명. 그네를 미는데 선생님이 살짝 톡 쳐. 그럼 갔다 오지. 근데 또 쳐. 또 쳐. 이 타이밍만 맞으면 진폭이 계속 커지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미세한 자기장 때문에 여기서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얘 진동하고 맞아 떨어지면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공명현상이 일어나도 날라오는 전파에 의한 이 전기장 세기가 약해. 그걸 증폭을 해갖고 크게 때리면 이제 버바박박박 소리가 나는 게 이게 무선 라디오 송신, 라디오 수신인 거야. 이해 가세요? 선생님이 마이크가 라디오 기기라 그래. 라디오 기기. 무선 RF, 라디오 프리퀀시 전송하는. 그럼 얘 안에 얘가 들어있는 거고 수신기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세요? 근데 선생님 이 기계도 채널을 막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이크 여러 개 쓰면 수신기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변 측정기로 만들면 자 요거 시험에 또 나온다. 공명주파수. 공명주파수. 다른 말로 공진주파수라 그래. 이게 공명현상이 그래서 앞에서 배운 건데 잘 보세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여기다가 코일을 달고 축전기를 달고 여기에 교류전원을 연결을 했는데 이 교류전원의 진동수를 바꿔가면서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측정을 해보겠대. 그럼 니네 알다시피 코일은 2파이FL이라고 하는 유도 리액턴스가 있고 용량 리액턴스는 2파이F C분의 1이라고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지. 진동수를 막 키우잖아? 그럼 얘가 막 커지지. 그럼 얘 때문에 전류가 흥 하고 안 흘러. 진동수를 키우면 키울수록 얘가 자꾸 커져서 전기 흐르는 걸 막어. 이해 가요? 그럼 줄여? 진동수를 막 줄였어. 줄이면 얘가 커져.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져. 그럼 얘 때문에 전류가 또 쭉 안 흘러. 이걸 적당하게 조절하다 보면 이 회로에 최대 전류가 흐르는 진동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공명주파수. 다른 말로 공진주파수라고 이야기해. 오케이? 그러면 이건 이제 물리투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찾을 수도 있어. 얘랑 똑같을 때 진동수야. 왠지는 물리투에서 배워. 얘랑 똑같을 때 주파수면 2파이FL은 2파이F C분의 1이지. F를 여기다 올리면 F의 제곱은 4파이의 제곱 LC분의 1. 루트를 까니까 F0 공명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런 관계가 있는데 니네들한테는 물리원에서 이거는 안 물어볼 거야. 그럼 뭘 물어보냐면 선생님이 여기에 L값하고 C값을 조절을 해갖고 얘가 공명주파수가 107.7 메가헤르츠라는 값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날아다니는 그 많은 전파 중에 이 회로는 107.7 메가헤르츠만 만나면 공진이 일어나서 최대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걸 선국이라 그래. 채널을 바꿔서 내가 103.5를 보고 싶어. 듣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C값을 바꿔갖고 103.5가 되게 얘를 맞추면 날아다니는 그 많은 주파수 중에 얘는 103.5만 만나면 공진을 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채널을 바꿀 때는 이걸 이용하는 거지. 공진 주파수를. 최대 전류 흐르도록. 이해 갑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리로다가 전기 진동을 시켜서 전자기파를 발생을 시켜서 수신을 해가지고 공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선국을 하고 무선으로다가 주고받게 된 거야, 정보를. 이거 설명하려고 그 많은 과정이, 중간 과정이 들어갔던 거다. 그 앞에서 보면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유도 이게 다 여기 쓰잖아.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이 무선통신의 이용 사례 공부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제일 이제 알아둘 게 RFID, 바코드, 이 차이점. RFID가 뭐냐? 라디오 프리퀀시, 즉 전자기파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니네들 저 로그인 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할 때 아이디가 이거야. 개인 식별. 전자기파를 이용한 개인 식별, RFID. 오, 뭐 이 소리 보이지? 우리 다 쓰는 거다? 얘가 두 가지가 있어. 수동형 RFID가 있고요. 능동형 RFID가 있어요. 수동형 RFID는 또 뭐예요? 그러면 버스카드예요. 티머니. 티머니 버스카드 알지? 편의점 가서 충전해갖고 버스에다 삑 대는 거. 걔를 왜 수동형이라고 그러냐면 그 RFID를 들고 다니는 걸 대잖아. 이걸 뭐라 그래? 태그 매치라 그러지, 그지? 그걸 태그라 그래, 태그. 버스 카드를. 이걸 아세톤에다가 넣고 하루 있다가 보면 다 녹아 흐물흐물해져. 그걸 싹 플라스틱으로 벗기잖아? 그 안에 이만큼이 다 안테나고 가운데 조그만 칩이 달려 있어. 그거를 버스 단말기, 버스 탈 때 여기다 대는 여기에다가 갖다 대요. 그럼 여기에 안테나가 있어, 얘랑 똑같은. 그럼 얘가 얘한테 전자기파를 날려.
그럼 서로 공진이 일어나. 그럼 너 누구니? 나 얼만데? 너 얼마 들어있는데? 알았네, 빼겠네? 그리고 삐리릭 빼. 그래서 여기 뒤에 리더기라고 그래서 읽는 기계가 있고, 그 뒤에 호스트라고 그래서 컴퓨터가 달려있어. 이 세 개가 다 이 안에 들어있어. 오케이? 근데 왜 이름이 수동형이야? 갖다 대면 물어봐, 얘가. 너 누구니? 나 누구다. 그러니까 수동형 RFID는 조그맣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안테나만 있으면. 오케이? 근데 단점이 뭐냐면 수신거리가 짧아. 갖다 대야 돼. 알간? 그럼 능동형 RFID는 뭘 능동형 RFID라면 하이패스라고 해요. 아빠들 차에 달려있는 하이패스. 시동을 딱 걸면 디리링 하이패스입니다. 후불형 카드입니다. 이러고 뭐 나오지. 그게 전원이 인가가 돼야 돼요. 자동차 배터리에서 전원을 인가하든 배터리를 넣든 아니면 태양전지를 이용하든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얘는 전원이 들어가고 능동형이라는 건 지가 능동적으로 일을 해.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이렇게 쑥 지나가면 자동차에 있는 하이패스가 걔한테 외치는 거야. 나 누군데 얼마 빼라! 그러고 외치고 가. 그럴 만한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능동형이야. 그럼 장점이 뭐야? 수신거리가 졸라 길어. 가서 대지 않아도 돼. 얘가요? 단점은 뭐야? 배터리가 들어가. 그래서 부피가 작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능동형 RFID하고 수동형 RFID가 뭔지 이해를 했지 지금. 그럼 바코드는 다 알잖아. 까맣고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요 굵기의 차이를 이용해서 1차원적으로 한 게 바코드고 이걸 2차원적인 평면에다가 가로 세로축에 까맣고 하얗고를 굵기를 다르게 한 게 QR코드야. QR코드가 뭔지는 알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까맣고 하얗고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1차원적으로 하면 한 가지 정보밖에 없었는데 가로축 세로축에서 2차원 정보를 했기 때문에 얘는 정보량이 많아서 웹브라우저 같은 것들에 입력이 가능한 거고. 근데 이제 공산품들은 바코드로 하기로 했단 말이야. 바코드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까맣고 하얗고에 밝기비로다가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존나 싸. 그냥 실제로 프린터로 찍어도 나와 이거. 그냥 레이저 프린터 같은 거로 바코드 싹 인쇄해갖고 찍으면 찍혀. 바코드 생성기가 따로 있어. QR코드 생성기도 따로 있고. 이해가요? 그래서 바코드 싸. 프린트만 하면 돼.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 되게 조그맣게도 만들어. 너네들 하이테크 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게 조그만 게 있어. 펜 같은 데도, 샤프에 같은 데도. 이해가세요? 얘 단점은 뭐지? 너무 싸고 작게 만들 수 있고 돈도 안 들고 하니까 빨리 이거를 갖고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바코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원 바이 원,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하고요. 두 번째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돼요. RFID는 장애물이 있어도 되기 때문에 뒷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이렇게 삑 하면 이제 인식을 하잖아. 근데 얘는 바코드는 꼭 하나씩 찍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같은데 아이스크림 사려고 냉동실에서 꺼내면 뭐 이렇게 이슬 끼면 안 찍히면 막 에이씨 이런다 막 번호 입력하고 그러잖아. 그지? 앞에 뭐 묻으면 잘 안 돼요. 또 원 바이 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멍청한 짓을 하거든. 마트에 가서 물건을 막 쓸어 담은다. 카운터 앞에 가가지고 캐셔 앞에 가. 다 꺼내. 그럼 콤바인 타면 하나씩 다 찍어. 그럼 저쪽 가서 다시 다 담어. 그럼 끌고 가고 막 뭐 이렇게 박스에 담아갖고 차에다 실어. 얼마나 귀찮니? RFID는요 한 번에 멀티 스캔이 가능해.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 모든 공산품에 RFID 칩을 인식하기 시작했어 이제. 그래서 앞으로 한 3, 4년 뒤에는 마트에 있는 모든 공산품이 RFID 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담어. 이렇게 쇼핑카트에 담고 안테나 있는 데를 이렇게 쑥 지나가면 뿌르륵 하고 나와 한 번에. 꺼낼 필요 없이. 그럼 카드를 쭉 결제하고 나오면 되는 거야. 얘가요? 이해 설명했더니 어떤 애가 그럼 캐시 아줌마는 어떡해요? 일자리를 잃겠죠? 그죠? 그럼 다른 일 하시면 되지. 그래서 기술이 발달할수록 어찌 보면 되게 미련한 거야. 미국이랑 유럽에서 먼저 경험을 했지. 세계 대경제공황. 막 산업화가 가속하면서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인력풀이 많이 안 필요해서 사람들이 대거 실업 사태에 벌어지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돈이 안 도니까 더 불황이 되고 불황이 되니까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이게 반복이 됐었단 말이야. 세계 대경제공황 아니야. 그 이후에는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로봇 이런 것들에 별로 투자를 안 했어요. 오히려 자동차 만들 때도 웬만하면 사람을 쓰고 그게 GM 아니야, GM. 제너럴 모터스. GM은 또는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웬만하면 사람을 쓰고 기계를 안 썼다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또 차를 살 거니까. 이해 가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 로보틱스가 로보틱스에 혈안이 돼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독일. 이 세 나라는 로보틱스가 발달을 했거든.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에 가면 인부보다 로봇가 더 일을 많이 해. 로봇이라는 게 사람보다 느려. 사람은 윙 야, 뭐 문제 있으면 바로 즉흥적으로 반응해갖고 막 되잖아. 로봇은 시키는 대로. 이거 느려. 움직이는 로봇팔 보면 몇 억짜리도 느려. 근데 걔는 안 지쳐. 24시간 내에 돌아가. 그러니까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해.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요즘에 일자리를 잃어간다고 힘들어지는 거야, 지금 세상이. 그럼 이제 막 원망을 해? 기술이 발달로 인간이 아니요.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나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건 인간은 앞으로 소비의 주체만 되면 생산의 주체는 로봇한테 시키면 돼. 이해가요? 그럼 사람은 뭘 위해서 태어나는 거야? 돈 쓰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야. 얼마나 해피하니? 태어나면 나라에서 돈을 줘요. 쓰래. 막 쓰면 돼. 안 쓰면은 로봇이 돈을 쓸 수는 없으니까. 사람은 돈 쓰는 주체만 되는 거지. 생산은 다 로봇에만.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돼. 인간 문명.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니까. 바코드 이해 가냐? 바코드와 RFID의 장단점, 수동과 능동의 장단점 구분할 수 있겠어? 그럼 무선 통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남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빛을 이용하지. 이건 앞에서 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거야. 빛은 물리적으로 제일 빠르잖아. 그럼 빛을 이용해서 키면 1, 끄면 0, 디지털에 합당하잖아. 여기서 빛을 껐다 켰다 하면 광 센서를 이용해갖고 아까 배운 광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전기가 1010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광통신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빛은 직진한다는 거. 그래서 만드는 게 뭐요? 광케이블이요. 광케이블을 이용해갖고 유리 재질로 돼 있는 섬유를 만들어. 쫀득쫀득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피복을 씌워. 그래놓고 여기서 빛을 쏘면 빛이 전반사 하면서 가면 전부 반사를 하면 되게 멀리까지 보낸다. 그래서 광통신은 나올 만한 게 전반사밖에 없는 거야. 전반사는 저 앞에 선생님이 반사와 굴절할 때 했으니까 넘어갈게. 그때 알아둘 건 이 안쪽에 있는 놈을 코어, 바깥쪽에 있는 걸 클레딩이라 그래서 코어가 밀합 매질이고 클레딩이 소합 매질이기 때문에 전부 반사가 일어나는 거지. 전반사 되려면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가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였지? 내가 넣는 이 빛의 입사각이 임계각 IC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고. 그제? 이건 했었던 거니까 스킵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정보의 저장 하나 설명합니다. 정보의 저장. 인간이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얘도 세 가지밖에 없더라고. 첫 번째 전기장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 빛을 이용하는 방법. 오케이? 전기장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일단 유전체를 이용을 해요. 유전체가 뭐라고 가르쳐줬지? 부도체. 부도체를 이렇게 갖다 놔. 셀을 나눠.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야. 원래 여기 안에 전자의 스핀 방향, 코어 이런 걸 쓰는 건데 그건 전공이니까 대학교 가서 배우고 간단하게 모식적으로 설명하면 유전체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뒀다고 쳐봐봐. 그럼 유전체에는 정전기 유도가 아니라 유전분극이라는 게 일어나. 그죠? 배웠죠? 이거 하려고 앞에서 한 거예요. 유전분극. 검전기 배우다가 갑자기 정전기 유도하다 유전분극 튀어나왔었잖아. 이거 하려고 앞에서 배운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면 이쪽으로 전자가 몰리면서 마뿌 해갖고 배열이 바뀌어. 이게 유전분극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뿌마. 그럼 여기는 뿌마. 이런 식으로 배열을 바꿔놔. 그래놓고 요거를 싹 치워. 요걸 싹 치워. 그럼 이 상태로 들고 다녀. 얘는 이 상태를 유지를 하니까. 타이타늄산 바륨 같은 물질은 여기 유전분극 시켜놓으면 그 상태를 유지를 해. 그랬다가 필요할 때 그걸 전기에다 코드에다 쿡 꽂아. 그럼 마이너스 쪽이 플러스. 아 얘가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읽어드려. 그럼 정보를 기록을 한 거 아니야. 얘를 1, 0으로 하면 되냐. 이해 가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가 뭐가 있냐? 그럼 USB 메모리. 그 다음 SD 칩. 요거를 SD 칩을 여러 개 뭉쳐놓은 걸 SSD. 램, 롬 같은 반도체에다 구워버리는 거. 알겠나? 그게 이거요.
오케이? 전기장을 이용하는 거. 유전분극을 이용한다. 알겠나?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법.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기본적으로. HDD, 하드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 플로피 디스크는 요즘에 안 쓰니까 빼버리고. 그 다음, 통칭해서 마그네틱 테이프라고 그럴게. 마그네틱 테이프가 뭐냐면 옛날에 너네 못 보지만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갈색 부분. 긁는 부분. 그게 마그네틱 테이프인데 원리가 뭐냐면 마그네틱 테이프는 카세트 테이프 무슨 색깔로 되는지 알아? 짙은 밤색이요. 걔가 왜 짙은 밤색이게? 쇠가루하고 플라스틱을 반죽해서 쭉 뽑은 거야. 쇠가 녹슬면 어떻게 돼? 시뻘개지잖아. 그래서 갈색을 띠는 거예요. 검틱틱한 띠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철이 대표적인 강자성체야. 이거 하려고 앞에서 물질의 자성을 배운 거야.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그걸 배운 거야. 원래는 철가루들은 원래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있는데 얘를 테이프를 쭉 지나가면서 여기 헤드를 갖다 놔. 헤드는 되게 예민한 솔레노이드야. 그럼 내가 여기다 전기 신호를 지지직직직 이렇게 주면 NS 이렇게 되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이 되잖아. 강자성체는. 그리고 그 모습을 유지하잖아. 이해 가세요? 이걸 뭐 한다 그래? 기록하는 거지. 기록은 뭘 이용하는 거야? 전류의 자기작용. 나아가서 전자기력이라 그래. 전자기력으로다가 얘를 배치를 바꾸는 거야. 이건 기록하는 일이야. 그러면 너네들이 이렇게 기록해놓은 엄마 신용카드를 들고 와서 결제해 주세요 주면 우리가 카드 단말기에다가 얘를 긁지. 긁을 때는 여기는 이제 읽어드리는 것도 똑같은 헤드로 돼 있어.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헷갈리기 딱 좋아. 근데 원리가 완전 달라. 이번에는 내가 전기를 흘려준 거고 이번에는 코일 위로 이렇게 배치된 놈이 지나가면 N극 지나가고 S 이렇게 지나가지. 그럼 오지마 가지마 이러지. 그럼 여기 전류의 방향 찍찍찍찍 나와. 그럼 0101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럼 읽기는 무슨 원리를 이용했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읽기는 전자기 유도, 기록은 전류의 자기작용, 전자기력. 알겠습니까? 이런 원리로 카세트도 돼 있고 비디오도 돼 있고 신용카드도 돼 있고 플로피 디스크도 되고 요걸 헤드를 되게 조그맣게 바꿔서 테이프가 아니라 이만한 플래터라고 하는 금속판에 스핀들 모터 달고 이걸 여러 겹으로 이렇게 놓고 암이라고 해서 팔을 달아가 이 팔 끝에 요 두 개 헤드를 조그맣게 달아. 그리고 얘를 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해. 그럼 얘가 윙 지나가면서 읽고 쓰고 이리지라를 해. 요렇게 돼 있는 아세이를 하드디스크라 그래요. 얘 가요? 하드디스크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는 테이프가 아니라 이렇게 디스크에 말아놓고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0101 이렇게 NS에서 자화를 시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플로피 디스크와 마그네틱 테이프야. 그래서 마그네틱 테이프는 신용카드, 전자통장, 기타 등등에 많이 쓰이고 있고 아직도. 근데 얘네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뭔지 알아? 자석에 약해. 엄마 신용카드 자석에 비비면 싹 지워져요. 오케이? 그래서 요즘에는 신용카드에 뒤에 갈색 부분, 긁는 부분도 있고 반대편에 보면 금속 부분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갈라져서 전극으로 되어 있는 IC가 내장이 되어 있어. 요 마그네틱 테이프는 자석을 하면 지워지는데 얘는 요걸로 되어 있거든. 전기장으로. 이 안에 이게 들어있어. 그래서 이 IC 칩을 꽂으면 여기 전극이 여기를 딱 대면 얘를 읽어드리는 거야. 0101 얘 가세요? 그럼 얘는 자석을 대도 괜찮지. 그래서 요즘에는 마그네틱 테이프는 복제가 가능하니까 IC칩 전기장은 복제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대요. 알겠어요? 그 다음 빛을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그러면 CD, ROM 이게 뭐의 약자냐? 컴팩트 디스크 ROM 그 다음 DVD 그 다음 블루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컴팩트 디스크가 제일 먼저 나왔죠. 선생님 대학교 1학년 그때 나왔으니까 96년, 95년 요쯤에 나왔으니까. 컴팩트 디스크가 요만한 사이즈에 위에는 타이틀이 적혀 있고 뒤를 보면 여기가 막 무지개 모양으로 은박지가 막 반짝반짝하면서 여기 무지개 띠가 보이잖아. 요거를 확대를 해서 보면 요만한 플랫한 면에 이렇게 푹푹 파여 있는 이렇게 섹터가 있고 여기 푹푹 파여 있는 구멍들이 보여. 현미경으로 보면. 이걸 또 한번 옆에서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그때 여기 튀어나온 데를 피트라고 그러고 쑥 들어간 데를 랜드라고 하는데
원리가 뭐니? 그러면 쉽게 생각했다. 선생님도 큰 코 다쳤다. 난 그냥 이렇게 생각했거든. 여기서 예를 들어 빛을 쏴서 여기를 갔다 왔을 때랑 여기를 갔다 왔을 때 시간이 다르니까 오래 걸리면 1, 짧게 걸리면 0 이럴 줄 알았거든. 빛을 이용한다.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요 차이를 인지를 하겠니?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요. 여기서 빛을 쏘고 여기 수신기가 달렸는데 튕겨 오면 경로의 차이가 없어. 그럼 무슨 간섭이 일어나? 보강 간섭이 일어나.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밝아. 그럼 1이라 그래. 근데 얘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다가 여기에 걸려. 그럼 한 놈은 갔다가 오고 한 놈은 튕겨서 와. 그래서 여기 수신기에 들어가. 그러면 이만큼을 더 갔다 왔지. 그럼 경로차가 공기의 ED, 깊이를 D라고 하면 ED의 경로차가 반파장에 EN-1배가 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소멸간섭된다 그러지. 그지? 그러면 여기 갔다 온 놈하고 여기 갔다 온 놈이 경로차가 반파장에 홀수배가 되도록 깊이를 파버리면 여기는 소멸간섭이 일어나서 0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 가요? 그래서 보강 소멸을 하면서 10 이렇게 잡는 게 CD롬이야. 알겠냐? 이해 가냐? 이거 하려고 앞에서 그 간섭을 한 거야. 악기 공명을.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 다 쓰고 있어 지금. 앞에 배운 거. 알겠냐? 근데 CD롬은 적외선을 사용을 했어요. 적외선은 파장이 긴 편이에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D를 깊게 파야 돼. 이걸 깊게 파다 보면 섹터 간격이 넓어야 돼. 그래서 한 장에 700메가밖에 안 들어가. 너무 아쉬운 거지.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러다가 적외선에서 가시광선에 붉은색 계열로 올린 거야. 주황색 정도 되는 것 같아. DVD는. 빨간색, 주황색 사이 정도. 이해 가요? 그래서 적외선에서 빨주 정도로 가시광선을 올리면 파장이 짧아져요. 파장이 짧아지면 간격이 짧아져도 돼. 깊이가 얕아져도 돼. 그러면 섹터를 더 좁게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한 장에 4.5기가, 4.7기가 이 정도가 들어가. 얘가 700메가였는데 900이 아니라 700메가였는데 4.9기가니까 4,900메가? 이 정도를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나오고 나서 DVD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엑스박스 360하고 플레이스테이션 4 HD급 비디오 게임기가 만들어져서 한참 갖고 논 거예요. 선생님들 그거 사가지고 참 재밌었어. 이게 가야? 여기 나오냐? 몇 메가라고? 선생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있네. 4.7기가네. 4.7기가. 4.9기가가 아니라 4.7기가바이트. 700메가였던 놈이.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 이제 영화도 아바타가 나오기 전과 아바타가 나온 이후로 많이 영화계가 구분이 돼요. 아바타가 이제 대표적인 3D 영화의 성공 때문에 3D의 원리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들어오는 정보를 다르게 넣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광 선글라스를 써. 그래서 하나는 이런 정보, 하나는 이런 정보를 따로따로 집어넣는 거야. 그걸 내 대뇌에서 조합하면 입체감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쓸 때는 평광 선글라스 쓰고 나오는 광선이 이렇게 가로로 하고 세로로 나와서 따로따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려면 한 가지 장면에 대해서 두 가지 장면이 따로따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데이터량이 엄청 커지는 거야. 이해 가요? 실제로 선생님이 아바타 HD 1080p 3D로 받으니까 얼마였더라? 8점 몇 기가 나와. 그럼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용량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 있잖아. 블루레이. 뭔 뜻이요? 가시광선 중에 푸른색 계열로 간 거야. 그럼 파장은 더 짧아지지. 그럼 섹터 간격을 더 줄이겠지. 그럼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게 얼마? 25기가까지. 여기까지 온 게 진화를 했단 말이야. 한 장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블루레이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이유는 우리나라는 전송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25기가 그냥 다운받는 게 빠르죠. 그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선으로다가 다운받는 게 너무 느리대. 그래서 뭐 8기가짜리 하나 봤는데 보름 걸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그 픽업 트럭 타고 가가지고 영화관을 가서 빌려서 보는 게 나아. 그래서 외국은 아직도 블루레이를 봐. 근데 우리나라는 전송 속도가 빨라서 안 보지. 이제 가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블루레이가 한계야. 블루레이 다음 대역이 뭔데?
자외선일 거 아니야. 만약에 자외선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니네 CD-ROM 있지, 컴팩트 디스크 CD-ROM 햇빛 비치는 데다 오래 냅두면 빠스라져요. 플라스틱은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변형이 일어나, 안에서 화학적으로. 그럼 블루레이를 계속 조이면 블루레이 이상 뭐 자외선 UV 디스크가 나왔다 그러면 UV를 계속 쬐이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지, 그지? 그럼 내가 보면 한계야. 블루레이 이상은 가기가 힘들 거야. 이해 가세요? 그리고 뭐 25기가가 문제가 아니라 니네들 뭐 요즘에 요만한 SSD 칩 하나에 뭐 128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한계인 것 같아, 이제. 알겠어요? 어쨌든 요 세 개의 차이점만 알면 돼. 차이점은 또 없어. 똑같은 원리인데 다만 색깔을 파장을 줄여가면서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용량만 키운 거야. CD-ROM, DVD, 블루레이의 차이점을.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이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엔 전기장, 자기장, 빛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단원의 마지막 단원으로 정보의 전달과 저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